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리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꽃가게, 금은방 등 자영업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해서 감독당국이 경보령을 발동했습니다. 상인 계좌에 사기로 빼돌린 돈을 초과 입금시켜 차액을 반환받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냉동제품 36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제품 표시에 해동 방법이 표시된 제품을 고르고 표기대로 충분한 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이 배우 클라라에게 로비스트가 될 것을 제안했다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를 움직여 활동 중단을 권고하는 등 클라라에게 전방위 압력을 가한 단서도 발견됐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을 놓고 정권 2학기에 비공식 형님 라인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사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부탁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박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순방 기간 중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다는 박 대통령. 하지만 사임 의사를 밝힌 이완구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눈뜨고 당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사기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돈 더 내고 차액 챙기기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수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어떤 수법이 점점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포통장에서 돈을 보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인출을 해갔죠. 근데 얼마 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들, 즉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대포통장 이용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이용해가지고 차액을 채가는 이런 수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꽃집에 10만 원씩 꽃다발과 현금 190만 원을 주문합니다. 즉 꽃 10만 원어치 꽃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현금 190만 원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같이 나를 다오,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꽃집 계좌에게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차익까지 더해서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꽃집을 찾아가서 내가 주문했던 꽃다발 10만 원어치와 또 현금 190만 원, 거기다가 내가 300만 원을 네 계좌에 더 보냈으니 그 차액 300만 원도 다오, 이렇게 해서 합의 3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꽃가게 주인은 10만 원어치 꽃을 팔았지만 결국 300만 원은 차익을 건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를 완성하는 겁니다. 정말 그냥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상거래잖아요. 이런 사기가 외환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보이스피싱에서 잡는 1차적인 수법이 바로 대포통장을 잡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든 간에 마지막은 누군가의 통장으로 가는 그 대포통장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가 됐고요. 네네. 뭐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 뭐 벌금형, 징역형, 나가서 예금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대포 통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즉 피해자와 피해자끼리 거래를 만들어서 자기는 고객으로 가져가서 찾게 되는,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표적이 된 게 꽃집, 금은방, 뭐 중고차 매매상 등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러면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뭐 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꽃 같은 경우 선물하는 경우 뭐 현금이나 이런 같이 선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10만 원 주문하고서는 야 내가 190만 원 더 보낼 테니까 요것도 찾아가지고 네. 같이 꽃에다가 넣어서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 이거를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럼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손님이 물건 찾아러 오면서 야 내가 300만 원 더 보냈으니까 그거 좀 찾아다 줘. 그럼 대부분 이제 찾아다 주는 게 자영업자의 생리 아니겠어요? 꽃 10만 원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기 때문에 자기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그리고 금융당국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내가 그 손님 즉 보이스피싱 범죄자랑 관계 없다는 게 소명이 잘 안 되면 자칫하면 공범으로 몰릴 그럴 위험도 있는 거죠. 공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고. 근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네. 이 피해자 보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금감원 사례를 보면은 쿠션을 돌린 사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꽃집과 나와의 관계인데, 지금 치명적인 것 또 하나는 정미소하고 금은방을 같이 두고요, 양쪽에다 같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미소에다가 쌀 60만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해놓고 600만 원을 입금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 540만 원을 금은방 주인한테 계좌를 말해서 네. 일로 줘라 하고 사기범이 또 금은방 계좌로 갑니다. 그래서 글로 계좌가 올 테니까 나한테 금반지를 줘라. 이렇게 되니까 이 쌀집 주인하고 이 금은방 주인은 아무것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두 개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정미소 계좌, 그다음에 금은방 주인 계좌를 모두 다 동결을 시키고 이제 공범으로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도 이건 뭐 주의할래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미소하고 꽃가게만 활용했으면 금방. 쿠션을 한 번 한 건데, 예, 이거는 예를 들면 4개, 5개를 계속 돌려버리면 거의 뭐 그 자동 사장님들은 세탁 다 그렇죠. 수준이네요. 돈 세탁이죠, 완전히. 그러면 네. 그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해서 그 정말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그 계좌를 입금해라 하고 계좌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쌀집 사장님이 금은방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줘도 되냐, 뭐 이런 식까지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피해자들한테. 근데 이렇게 피해를 먹는 게 아니라. 돌리는 이유가 대포 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그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초과 입금되는 경우 과연 네. 입금자가 누군지 꼭 확인을 해보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에도 보면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40만 원이 들어온 것처럼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인 거래에도 예를 들어서 잘못 넣었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말 피해야 일반인들 될지. 그렇게 네. 초과 입금되면 그냥 그렇죠. 돌려주는 걸로 돌려줄 수밖에 생각하지. 없는 거죠. 네, 근데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일단 최대한 끝까지 갖고 있어서 은행이 뭐고 한 10명 이상이 전화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일단은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초과 입금이 됐을 경우는 예. 최대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렇죠. 갖고 있어라. 예. 네. 근데 M1 시비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실제로 아까 4만 원어치 뭘 주문해서 40만 원 넣었는데 좀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 돌려준다면 네. 그 자영업장에서는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고객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고객을 잃을 수도 네. 있고 때로는 나중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두려움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정말로 4만 원을 입금하려다가 0을 하나 잘못 네. 붙여서 또 40만 원을 입금하는 입금하는 경우도 고객이 있죠. 있을 네.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때는 꼭 은행이나 이런 금융담독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 금감원이나 금융당국도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상인들은 특히 네. 이런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냉동식품 경보령.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훈제식품에서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시사율이 다른 식중독균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제품에서 이게 나오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해서 한번 열 처리를 하고 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냥 바로 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식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나온 검출 제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오리 훈제나 이 닭가슴살 같은 데서 나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름은 라스테리아 모노사이트 제네스라고 하는 건데 치사율은 뭐 하여간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양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네, 주의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한 겁니다. 리스테리아균이라는 게 실제 이제 여름날에 뭐 어디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그걸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면 복통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구토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설사가 동반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탈수하고 함께 더불어 나타나면 노약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오리나 닭이나 뭐 연어나 뭐 이런 종류인데 이런 종류는 되게 소량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크게 또 많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통은 어떻게 녹이는지 어떻게 해동 방법도 안 나와 있고 두 번째 이걸 원래는 재냉동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냉동을 시키지 말라는 뭐 어떤 언질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양을 가지고 일부를 먹고 나머지는 재냉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해동을 시키면 이번 두 번째 해동을 할 때는 이 리스테리아균 그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걸 알 턱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적어도 판매자들이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적어도 적어야 되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그 위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이 필요하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냉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균에는 상대적으로 좀 네.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냉동은 가급적이면 피해라라는 게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식품 살 때는 양을 많이 사지 마시고 한 번 해동했으면은 그냥 다 먹던가 이제 뭐 버리든가 해야지 네. 재냉동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런데 식중독 뭐 물질도 조금 들어간다고 사고 하거든요. 싶어도 포장 자체가 그렇게 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통 제품들 같은 재냉동을 하지 경우에는. 않습니까? 저도 예. 재냉동을 하는데 저희 일부러 집에도 하고 네. 저희 집에도 다시 냉장고에 다 넣잖아요. 재냉동을 하는데요. 하죠. 그래서 그냥 뭐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뭐냐? 한 번에 다 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 나눠 먹는 방법이 있겠어요. 네. 근데 냉동 가장 많이 먹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군인들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큰 아이 군대가 있을 때도 그 냉동 먹었다. 그러니까 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그 용어가. 그래서 오히려 군내 좀 식중독 저것도 좀 특별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적발된 것은 그러니까 36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6개에서 7개 사이가 이런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거고요. 모든 냉동식품은 아닙니다. 다만 냉동식품의 그 뒤에 표기 방법은 굉장히 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올바르게 해동 방법이 표시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바르게 표시된 예는 자 지금 빨간 밑줄 친 곳에 보시면 찬물에다가 20에서 25분 정도 해동을 시킨다.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해동한다. 보통은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그냥 뭐 바로 튀김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못된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드십시오라고 써 있네요. 네, 가급적 저겁니다. 예. 가급적 빨리. 이게 이제 올바른 해동 방법 표시고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아예 저런 해동 방법 표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하실 때 네. 꼼꼼히 저런 거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환불이나 무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런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러면죠. 그 물건 자체에 어떤 그 해동이나 재해동 같은 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식중독균에 배양이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피해 배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재원 코너입니다. 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인데요. 매년 납세자의 날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국가재정에 이바지 하는 납세자들에게 모범 납세자라고 해서 상을 표창하고 있죠. 오늘은 모범 납세자의 선정 기준, 또 굵직한 세금 우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송승헌, 유나, 하지원, 공유, 황정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은 연예인들인데요.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빠지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잘 냈는데 나는 왜 상을 안 주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금리 경감, 국세청 지정 병원과 콘도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요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국세청 민원 코너에 자기 스스로를 추천해도 되고 조금 민망하다 싶으면 친구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되는데요. 법인이면 법인세를 3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개인 소득세를 500만 원 이상 낸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대부분 상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회사원은 모범 납세 대상을 주기에 뭔가 애매하다라고 해서 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녹취 전성시대. 녹취 파일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파일이 온 나라를 휘두르고 있고요. 공방 속에서 갖가지 녹취 파일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녹취, 이게 유명인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녹취를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불신의 사대가 낳은 참 비극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녹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하게 보면 대부분 사건 당사자는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했던 녹음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일각에서 야 이거 불법 녹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불법 녹음과 합법 녹음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5분이 저 빼고 5분의 대화하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도청을 설치해놓고 밖에서 이제 다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불법 녹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스마트폰 몰래 숨겨놓고 제 얘기까지 그 대화자 녹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 얘기도 들어가면 그건 불법 녹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사건 같은 거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나오고 있네요. 예, 저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이후에 설명이 돼 있는데 본인이 대화가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가 기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불법 녹음을 하면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 대화만 녹음한 게 불법 녹음이고 4개까지 들어가게 되면 합법 녹음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건 같은 거 하다 보면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을 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예전에 나한테 빌려간다 왜 안 갚아? 아, 뭐 그래, 뭐 갚을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녹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얘기도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불법 녹음이 아니게 근데 돼요. 그럴 경우 사전 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몰래 해도요. 그게 현재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게 이제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 녹음. 불법으로 녹음한 거. 아, 불법 녹음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그래도 증거능력 인정을 해줘요. 근데 네. 형사소송 가면 증거능력은 없죠. 네. 그런데 본인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거에 근거로 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왜냐면은 녹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데도 불법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쏙 빠지고 이 두 사람의 녹음만 얘기를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내 얘기까지 들어가면 본인도 프라이버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 얘기도 들어가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가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화전 녹음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본인이 참여를 해서 녹취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녹취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유도를 유도를 한다거나 할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정 올라가면 증거 능력은 있는데 결국 이제 판사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 얘기를 어느 정도 믿어줄 거냐가 우리가 증명력이라고 하거든요. 뭐 신빙성 하잖아요. 네. 그게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뭐 사건 처리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녹취록 있다는 거예요. 네. 녹취록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돈 주겠다 말한 게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녹취록을 가져와서 제가 보면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3자가 볼 때는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유도해가지고 끌어내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도 별로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법정 올라가면 판사들도 쉽게 납득은 안 되죠. 전화 녹취록이 녹취록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 됩니까? 있는 통화를 하면 이제 전화 녹음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자동 녹음. 그 전화 전화도 녹취록 똑같죠. 같이 좀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럼요. 자기 얘기도 들어가니까요. 그 지금 지난해 이제 국회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인 건가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청와대 부속실이 몰카 시계를 구입했다고 해서 네.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정치권 또 청와대에서도 이런 이 녹취가 논란은 이제 행행하나 봐요. 문건 파동이 있을 당시에 네.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게 뭐냐면 이제 그 내부 그러니까 문제 제기 의원은 직원들 감시용이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시계형이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이제 청와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좀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치 공세였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은.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몰카용 시계였습니다. 녹음도 네. 굉장히 잘 되고 네. 화질도 생각보다 괜찮게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고민형 녹취기계 뭐 이런 것까지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녹음기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녹음기가 내장된 고민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불법 물건을 많이 이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 고민형 같은 가지고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 방에다 회의실에다가 고민형 선물해 놓고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난 선물하면서 거기다 도청기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청하면 전부 다 불법 녹음인데 문제는 저 소형 녹음기나 펜형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에서 녹음 많이 하잖아요. 네. 품속에 놓고 들어가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합법 녹음이 되니까 그거는 막을 길은 없는 거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서요? 많이 실제로. 떨어졌죠. 펜형 녹음기는 정말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었고요. 네. 그걸 사용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시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만 원대는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저런 녹취 가능한 몰카 가능한 시계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지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까요? 반도체 가격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좀 대중화되고 있고 정말 희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이미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기계를 안 사더라도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워낙에 좋잖아요. 좋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법정이나 이런 데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욕을 한다 그럼 다 스마트폰으로 그걸 녹취를 하고요. 엄마가 또 녹취를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러면 엄마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제 뭐 누가 그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본인들이 실제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료가 있다라고 일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그 분쟁 상황에서 녹취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서 사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녹취를 하는 이유는 위협일 거고요. 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녹취를 하는 거는 불안일 텐데 이 위협의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이 힘의 논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불안의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최후에 써야 될 방법, 법적으로 제일 후에 써야 될 방법을 최우선으로 써야 된다는 건 결국 사회 전반으로 신뢰가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그거를 내 아이에게 시켜가지고 선생님의 얘기를 녹취를 해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긍정적인 녹취가 하나 정도 있다는 게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 스마트폰 녹취가 꽤 뭐 유용하다 이런 건데 이제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1개월 안쪽으로 아무 말 없이 지나올 때는 그 계약이 고스란히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금 달라고 해도 힘들어지고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받으려고 해도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그 1개월 바로 직전 날이라도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대화들을 녹취를 하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 임대차 계약에서는 아주 핵심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마찬가지로 세입자 전세금 반환 청구할 때도 1개월 뭐 한 32일째 반드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녹취를 남긴다면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전세금을 올리겠소라든가 나는 이달에 나가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남긴다면 이게 합법적인 거래 자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많이 좀 편리하게 과거 같으면 내용 증명 보내고 또 뭐 공증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의 녹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녹취공화국이란 말 좀 씁쓸한데요. 정말 녹취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좀 부정적인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클라라 제2의 린다김 이란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1,100억대 방산 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배우 클라라 이들의 진실 공방 단초도 역시 녹취였습니다. 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에게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는 단서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가 가요계 10년 넘어 너무 방송도 살고 PD도 살고 내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 결정 지고 내가 하루 만에 다 끝냈잖아. CJ, 보엔, 방송 다 막았잖아. 네. 내가 방송을 다 막았다. 하루 만에 다 막았다라는 게 지금 이 녹취의 이규태 회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뭐 어떤 클라라에 대해서 이규태 회장과의 진실 공방 계속 녹취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 녹취인 거죠. 왜냐하면 이규태 회장 얘기, 그 다음에 클라라 얘기 다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서 누가 녹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법적인 녹취인 거고. 어쨌든 간에 저 얘기에서 좀 이규태 회장 얘기들 보면 사실은 뭐 클라라도 사실은 이규태 회장 얘기만 잘한 건 없는데 어쨌든 뭐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 녹취만 보면 그 이규태 회장도 사실은 클라라 입장에서 보면 조금 협박이나 그런 걸로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야, 내가 누구 방송 다 막았는데 너 나 알지? 너도 내 얘기 안 들으면 방송 다 막을 거야 라는 얘기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소송 연기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어떤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이 소송 결과가 나오고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활동 중단을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활동 중단해라. 그러니까 권고를 내린 배후에 이규태 회장이 있다는 의혹이 그렇죠. 채널A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 저 녹취가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클라라한테 활동 중단 권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대로 하면 소송 결과가 이제 나오고 누구 잘잘못이 가려진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상례인데 지금은 사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 매니저 협회에서 활동 중단 권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예 매니지먼트 산하에 저 상벌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이 저 일광 폴라리스 연기자 부분 대표했던 사람이 그 부위원장이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규태 회장의 일광 폴라리스 측에서 압력을 넣어서 협회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거고 협회 측 얘기는 당시에 그 부위원장은 당사자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어떤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글쎄 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무기 중개 사업을 했던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 한번 해봐라 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 방송국이고 원래 실은 저 방송 이전부터 저 내용은 공개가 됐었던 건데요. 이제 저 이규태 회장이 이제 로비스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수사받고 그럴 때 클라라 측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자신에게 저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그런 뭐 스펙을 갖고 있는데 연기자를 하려고 하느냐? 뭐 그래서 로비스트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토요일 날 방송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 중에서는 뭐 자기 입으로 말씀드린 건 그렇지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과연 이제 저거는 컨펌인 건지 아닌지는 좀 애매하게 됐지만 어쨌든 저 내용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로비스트 제안설이요. 로비스트에 하필 왜 또 연예인들 이렇게 선호하는 겁니까? 역시 외모 때문인가요? 꼭 외모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로비스트로서 그 클라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면 일단은 이제 영어가 좀 자유롭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국내외에서도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클라라를 보면 클라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뭐 헌증 이런 얘기도 뭐 나오기도 했지만 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그 이규태 회장이 볼 때에는 이 로비스트로서의 역할, 연결자이자 또 때로는 뭐 전략도 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접촉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여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 같은데요. 클라라가 한때 좀 이렇게 궁지에 몰렸다가 지금 약간 상황이 좀 역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규태 회장이 좀 위압으로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음 주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양쪽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사실. 왜냐하면 일광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소송 연기자한테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협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클라라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에도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게 사실은 이규태 회장이 성희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신 나 성희롱했으니까 계약 해지하지 않아주면 이거 터뜨릴 거야. 이렇게 한 클라라의 행동도 사실은 뭐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고 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 양측 다 사실은 굉장히 볼썽사나운 행동들이죠. 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간의 공방. 다음 주 수요일 민사소송에서 어떤 공판이 진행될지 이슈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완종의 형님 라인. 한 일간지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 노무현 정부 측과 이명박 후보 양측 모두의 이중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형님들이 이런 이번에 특별 사면, 2차 특별 사면 의혹에 연루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설이 있죠.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형님 라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대선 12월 19일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재밌는 게 정치는 프레임 싸움 아닙니까? 4.29 재보선을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전혀 다른 측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번째 사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설인데 분명한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결재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럼 결재는 누가 했냐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것. 그건 뭐 그것은 바뀔 수 팩트죠. 없는 팩트죠. 부동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 그다음에 민정수석들이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 막연하게 MB정부 요청이었다는 것이고 그럼 누구냐 했을 때 누군지 밝히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MB정권의 핵심으로 일했던 사람 익명인데 SD대 노건평 씨 한라인이 있다. 네. 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그게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게 있다라는 정언인데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라인에서 성완종 씨의 사면이 이루어졌느냐 또 아직 확인된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저쪽에서 근거로 이제 그 참여정부 인사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제 양윤재 전 부시장의 사면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네. 양윤재 전 부시장은 MB 때 청계천 개발하면서 구속됐던 분이고 실제로 이제 풀려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본다면 성완종 씨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문제 제기죠. 그 여권 인사가 증언을 한 게 네. 바로 그 네. 청계천 사업을 주도했던 서울시 관계자 네. 특별사면 요청을 할 때 노건평 씨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송환종 회장도 노건평 통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MB 그 관계자들 그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그 양훈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건평한테 부탁한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성완종은 노건평은 아닐 거다. 그렇죠. 아마 다른 라인일 거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박상수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양윤재도 MB 측에서 했으니 그건 이제까지 좀 맞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완종도 MB 측에서 했을 것이라는 이제 논리를 대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두 개는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양윤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빚이 대통령 있죠. 대통령 만든 게 청계천 네. 시공 때문인데 청계천 개발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윤재 씨에게 좀 혜택을 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완종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하고 그럼 틀리죠. 이명박 정부하고는 특별한 그럼요. 그게 없다는 거죠. 자, 좀 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제 양윤재 부시장은 청계천 때문에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완종 회장은 행담도 비리로 두 번째 구속이 됐습니다. 행담도 비리는 참여정부 안에 터졌던 스캔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MB가 서울시장일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행담도 비리는 참여정부 때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완종 씨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전방위 로비 아닙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양윤재도 이러니까 성완종도 이렇지 않겠냐는 추론. 네. 이 조금 이것도 갑론을박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론을박이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이 이쪽으로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시선이. 네. 이 논란이 전폭될수록 4.29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은 불리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전폭될수록 문재인 대표나 야당은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과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의 사례는 다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예. 기자분들하고 나는 뭐 말하기도 싫어요. 전혀 성완종 회장을 모르는 아무 분이세요? 근거도 없이 그걸 사는데 예. 뭐 아무 기사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세요? 근데 만약 봉화대군으로 불리죠. 네. 이제 노건평 씨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랑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게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12월 19일이니까 12월 20일 돼야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대선 중이었습니다. 대선 중이었고 그다음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정동영 당시 후보가 야당의 후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공식 채널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죠, 당연히 없는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봐도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명박 MB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또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표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 라인에서의 대화가 있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MB 측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가 만났다라는 게 언론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죠. 일파만파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비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추론은 가능하다. 그럼 비선이 누구겠냐? 노건평
그 봉화대군과 영일대군 간의 만남이다. 뭐 이것도 추론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게 양윤재 부시장이 그러니까 이 비선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제 그 양윤재 변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건평 씨와 그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상덕 부의장이 막후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설득이 좀 상당히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07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의 의견이 오갔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한번 두 사람의 맞서는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동 자리에서 성완종 회장의 이렇게 사면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사면 며칠 전인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면담의 이야기 역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선 라인에 대한 이야기, 뭐 형님 라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대통령 사면의 공식 루트는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어야 되는데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선 라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다시 없잖아요. 말씀드리면 이 모든 논란에서 팩트는 딱 한 가지다. 그러니까 성완종 사면은 누구의 결재에서 이루어졌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에서 이루어진 특별사면이니까.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법무부도 반대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문재인 비서실장은 모르겠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한 분은 그 두 분의 만남, 차기 권력과 현 권력의 만남, 그러니까 그 노무현과 MB의 만남에서 논의되지 않았느냐라고 전해철 수석은 주장하는 것이고 배석했던 문재인 저 당시 실장은 아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 인사 내에서 입장이 맞지가 않죠 지금. 그렇죠. 그럼 몰랐으면 무능하거나 특별사면인데 그 다음에 뭐 알고 모른 척하면 거짓말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과연 성완종이 누구라고 노무현 현 대통령과 다음 차기 대통령 이명박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이고 성완종 사면 좀 부탁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상득 네. 전 국회 부의장, 그러니까 이명박 친형, 그렇죠. 전 대통령 친형도 그 사람이 누군데? 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 누군데 부탁을 하겠느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태원 회장, 이재원 회장 특별사면 안 해줍니까? 그냥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송환종 회장을 해줬다. 해준 겁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이 특사로 송환종 회장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그런 건데 왜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못할까? 저는 항상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하고 지금 수사는 만에 하나 뭐 로비를 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실제로 송환종 회장이 로비를 했다라는 뭐 말도 없고 서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송환종 회장을 두 번째 특별사면 해줬다라고 하면 실은 그게 뭐 큰 문제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주는 건데. 근데 자꾸만 문재인 대표가 빼고 모른다 이걸 부인을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는 일이 될 거를 자꾸만 이게 큰 양이냥 본인이 휩쓸어 가고 있는데 특사 자체가 그게 뭐 불법입니까? 그냥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그걸 부인하면서부터 문제가 더 일파만파 커지는 근데 거예요. 문재인 대표 스스로 자기도 궁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실제 정권 2학기에 사면 관련한 지하시장 그 존재했을 가능성도 지금 여권에서 모 관계자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지하시장님 고객이 너무 작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 하려면 고객이 최태원 회장, 이재현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이호진 회장, 태광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고객으로 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사면 로비를 벌일 수 있는 로비스트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지금 우리 현 권력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면 시장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정말 호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고 그런 정도 사업하려면 사면 이런 거 로비 안 하고 본인 로비하는 게 훨씬 빠를 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나간 얘기고 어쨌든 뭐 차제에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권 자체도 한번 좀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박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자금 사용 용처보다 오히려 지금 특별 사면에 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여금 장부를 찾아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대여금 장부 찾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대여금 장부가 그 대여금 예를 들어서 회장이 성완종 회장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돈 가져갔다 이건지 그 대여금이 어디에 쓰였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곳인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에서 성완종 회장에게 넘어간 그 대여금 장부라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거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성완종 회장을 142억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걸 어디에 썼다. 그게 적혀있는 장부라고 하면 이거는 수사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쪽인지, 입구인지 출구인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측근들이 그걸 굉장히 자료들을 파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부를. 이 대여금이라는 게 어쨌든 개정 과목 없이 잠깐 빌려주는 거거든요. 관계사에도 빌려주고 직원들의 월급에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대여금 장부라는 건 다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이게. 네네. 그런데 이제 과연 저게 얼마 정도로 세부적으로 돼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여금 장부 실은 그 자체는 비자금 장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네, 성완종 리스트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보도된 내용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2012년에 성완종 죽기 전에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파리넬 리스트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 홍 의원 지금 현금성 자산이 2012년에 3억 원, 2013년에 5억 원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예금만 8억 원이 늘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일간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쳐서 증거한 내역이 좀 불분명하다. 네. 특히 2억에서 3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뭐 홍문종 의원을 두둔한 측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지만 만약에 돈을 받았다 했을 때 그걸 예금 계좌에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뭐 대기 지금 사학 큰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 큰 사학을 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오너이기도 하고 또 재력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데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설사 정치자금을 뭐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받았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그거를 그 예금 통장에 넣어서 자산이 늘어난다. 저로서는 그게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 납득이 잘 안 가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홍문종 의원의 어떤 해명을 들어봐야 좀 알 수 있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돌아온 박 대통령, 떠나는 이 총리.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에서 오늘 새벽 귀국했는데요. 귀국 보따리에 담은 성과는 꽤 두툼하지만 몸과 마음은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링거를 맞으며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남미 여행은 그 자체로 힘듭니다. 네. 일단 뭐 고도도 높은데 왔다 비행 시간도 갔다 길고요. 비행 시간도 길고 조건이 안 좋은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이제 외교 하신다고 고생을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과정 그것도 열몇 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들어오셨죠. 역시 마음이 안 편한 게 두 가지가 대충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후임 총리 문제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성완종 게이트로서 첫 번째 희생자가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두 가지인데 둘 다 이렇게 간단한 산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귀국길이 좀 편치는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면 오늘 오후 내일 중에 아마 좀 후임 총리 이완구 총리 어떻게 퇴임 관련해서 네. 입장을 발표할 것 같고 또 대국민 사과 부분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멘트입니다. 예, 홍보수석실이 메시지 초안을 올렸다. 이완구 총리의 사표 수리,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시, 측근도 예외 없다는 등의 세 가지 언급이 담길 것으로 안다. 저 내용은 담겨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미 다 이제 예상이 됐던 거고 대통령께서 떠나시기 전에 김무성 대표 독대하면서 이미 저런 일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뭐 관측이 있었던 거죠. 사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무성 대표와 유세장에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청와대와 교감 없이 김무성 대표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아마 이병기 실장과 매일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측근들 예외 없다 저것은요 대통령께서 그 부패 청산에 대한 얘기가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남미 가셔가지고 사회개혁까지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아마 굉장히 강한 멘트가 나올 수 있던 거죠. 내 팔다리 다 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다라는 아마 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3일 동안의 공식 일정은 비워놨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몸이 아프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뭐 이번 총리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도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제 또 재밌는 게 4.19 재보선을 전제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 여야가 전부 다 관심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예를 강도 높은 사과와 정치사회 개혁 얘기가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고 또 뭐 일종의 야당이 비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나온다면 야당이 유리하니까 4.19 재보선에 지금 전 네 군데가 박빙인데 이 선거 결과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입에 달린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역시 고민은 이제 후임 총리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무원 연금 개혁부터 각종 개혁 과제가 있는데 현 정부 출범하고 총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플러스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계속 그럼 역시 청문 통과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또 후임 총리가 국회에서 또 치명적 또 낙마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임 총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노사정 그러니까 노동구조시장 계약 또 물 건너갔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번 주가 이제 5월 2일이 마감인데 이것도 마감 내에 처리 안 되면 공무원 연금 개혁도 또 몇 주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무형 총리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워낙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네, 이완구 총리 이임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혐의 없이 쫓기듯이 물러나는 건 아닐 네. 것 같다고 해서 이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사퇴 표명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하는 건데 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글쎄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아마 이 사건 언급에 대한 것은 뭐 언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언급하면 또 다른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떠나가는 소회를 밝히고 남은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같은 게 중단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언급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4.19 보선 결과에,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총리도 바뀔 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총리 구상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 4.19 재보선 그렇지는 않을 것 결과는 같아요? 뭐 이기든 지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뭐 비기든 뭐 근데 이거는 일단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에서 또다시 만약에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칩시다. 승리했는데 총리 문제가 또다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빠지는 거기 때문에 4.19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청문 통과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고민이 좀 깊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30, 40대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동탄 신도시에 들어설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상담하는 이들로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주거 수요가 꾸준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가까운 데다 수서 KTX 개통을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기업형 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안정하게 가다가실 수 있는 기준금리가 연 1%대로 초저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동탄, 마곡, 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까지 확산 추세입니다. 특히 30, 40대가 수익형 부동산 주요 투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앞서 그보다 적은 돈으로 수익률 좋은 오피스텔, 상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다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곳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버는 퀴즈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훈제 식품에서 발견된 병원균은 무엇일까요? 1번 식중독균, 2번 유산균.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